문학의 취향을 만드는 법. 제1장. 문학의 목적.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오해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학 취향을 우아한 교양의 하나로 여긴다. 그것을 갖추면 자신이 더 완성되고 그럴듯한 사회의 손색 없는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문학을 모른다는 사실을 남몰래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마치 격식 있는 자리에서 예절을 모르는 이를 부끄러워하듯이, 또는 갑자기 말을 타야 하는 상황에서 말을 탈 줄 모르는 이를 부끄러워하듯이 말이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거나 적어도 들어는 보아야 할 것들이 있고, 문학도 그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다. 그들은 이미 예의에 맞게 옷 입는 법을 배웠고, 어떤 자리에서든 예의 있게 행동하는 법도 배웠다. 중요한 시사 현안에도 제법 박다. 근면과 진취성으로 자기 일에서도 성공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문학에 대한 지식 또한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여긴다. 그림도, 음악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문학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문학은 얼마나 매력적인 기분 전환인가. 이렇게 해서 문학 취향은 두 가지 구실을 하게 된다. 제대로 된 교양을 갖추었다는 증명서가 되고, 동시에 개인적인 소일거리가 된다. 수학과 운동에는 대단히 뛰어나고 체스에서도 만만찮은 상대이며, 바이올린으로는 하이든을 연주할 줄 아는 젊은 수학 교수가 있었다. 그가 한 번은 책 이야기를 잠시 듣고 나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나도 이제 문학을 시작해야겠어. 그 말은 마치 이런 뜻처럼 들렸다. 문학을 좀 잊고 있었군. 그래도 다른 것들은 얼추 다 해내었으니 이제 문학도 한번 건드려 봐야겠어. 이런 태도, 또는 이와 비슷한 태도는 잘못이다. 문학이 무엇인지, 문학의 구실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이런 태도는 그저 우스꽝스럽다. 그리고 문학 취향을 형성하는 데에는 치명적이다. 문학 취향을 단지 하나의 교양으로 보고, 문학을 단지 기분 전환으로만 보는 사람은 결코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 교양을 온전히 얻지도 못하고 반쯤 얻은 교양을 기분 전환으로 삼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한다. 물론 문학은 가장 완전한 기분 전환이다. 또 문학 취향은 우아함에서도, 문명화된 인류의 보편적인 속물근성을 자극하는 힘에서도 다른 어떤 교양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문학은 삶의 부속품이 아니다. 문학은 완전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필수 조건이다. 나는 여러 수사적 표현으로 과장하는 일을 극히 경계한다. 그러나 문학이라는 자유로운 세계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잠에서 깨어난 적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말하자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다. 그는 볼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온전한 의미에서는 느낄 수 없다. 그저 저녁을 먹을 수 있을 뿐이다. 문학의 참된 구실을 알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거슬리는 광경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있다고 착각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이다. 하지만 사실 그들과 삶 사이의 거리는 겨울잠을 자는 곰과 삶 사이의 거리보다도 더 멀다. 이제 문학이 무엇인지 말해보겠다. 아니, 사실은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누구도 그럴 수 없다. 다만 그 비밀을 밝힐 희미한 빛을 제시할 수는 있다.
어렴풋한 암시를 줄 수는 있다. 그 이상은 어렵다. 나는 그 단서를 한번 말해보겠다. 이제 당신 자신의 과거 또는 미래로 가보자. 당신이 믿음직한 친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던 어느 저녁을 떠올려보라.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 거의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친구와 산책을 나간 날이다. 그 저녁, 사실 당신은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던 어떤 일을 그 친구에게는 조금 숨기고 싶어 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야기는 결국 그 문제로 흘러갔다. 거부할 수 없는 매혹 때문이었다. 그 친구는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고 또 신중했다. 또 그의 정중한 호기심 덕분에 당신은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일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점점 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거의 외침에 가까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봐, 그녀는 정말이지 기적이야. 그 순간 당신은 문학의 영역 안에 있었다. 이제 설명해 보겠다. 물론 그녀는 말 그대로 기적인 것은 아니었다. 당신의 믿음직한 친구도 꽤 눈썰미 있는 다른 관찰자 4만 명도 그녀가 기적이라는 걸 알아챈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한 명의 소녀였다. 그녀 때문에 트로이가 불탄 것도 아니었다. 소녀 한 명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소녀를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세상 거의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그래도 된다. 그럴 수 있다. 아니, 그래야 한다. 당신은 그때 막 우주의 수많은 기적들 중 하나에 눈을 뜬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발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발견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치 신에게 떠밀리는 듯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무언가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강렬하게 느꼈고 그것을 공유해야만 했다. 어떤 일에 격정적으로 사로잡혔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쏟아내야 했다. 당신은 나머지 온 인류를 향해 끌려가고 있었다. 그때 당신의 기분과 말이 그 믿음직한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라. 그 친구는 그녀가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른 누구도 그 친구에게 그녀가 기적이라고 믿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녀를 바라보는 자기 시선의 힘과 진실성으로 또 당신이 본 것을 친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어하는 열망의 뜨거움으로 꽤 오랫동안 그 친구에게 이런 느낌을 주었다. 자신이 그 소녀라는 기적을 보지 못한 채 눈이 멀어 있었다는 느낌 말이다. 그 순간 당신은 문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당신은 살아 있었다. 그 순간에 세상의 아름다움과 낯섦 가운데 어떤 한 부분에 대해 당신의 눈과 귀가 열렸다. 그리고 당신 마음속 강력한 본능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몰아붙였다. 당신이 보고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다른 사람도 보아야 했다. 다른 사람도 들어야 했다. 다른 사람도 깨어나야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깨어났다. 그러니까 어쩌면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바로 다음 날이나 다음 달에는 당신의 그 믿음직한 친구가 다른 소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 역시 기적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것이 바로 문학의 영향력이다. 문학을 만드는 사람들은 온 우주가 가진 기적 같은 흥미로움을 보고 느낀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문학의 창조자들은 가장 넓게 보고 가장 강하게 느낀 사람들이다. 당신이 얻은 통찰의 한 조각은 우연한 것이었고 어쩌면 스쳐 지나가는 것에 그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학을 창조하는 이의 삶이야말로 이 세상은 지루한 곳이라는 생각을 한평생 거부하는 황홀경이다. 세상이 지루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가? 터널 밖으로 이끌려 나와 언덕 위에 서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가?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지고 삶의 참된 맛으로 기운을 얻고 그 단정한 넥타이 아래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가? 문학을 만드는 이들은 당신을 자신들과 같은 자리에 서게 한다. 문학 공부의 목적은 한가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데에 있지 않다. 그 목적은 자신을 깨우는 데에 있다. 살아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즐거움과 공감과 이해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문학은 하루 중 1시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24시간을 바꾼다. 세상과 맺는 관계 전체를 통째로 바꾼다. 문학을 이해하고 음미한다는 것은 곧 세상을 이해하고 음미한다는 뜻이다. 그 밖에 다른 뜻은 없다. 삶에 고립되고 서로 분절된 것들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로 모이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종합적인 지도 위에 놓이는 것이다. 문학의 정신은 통합하는 정신이다. 그것은 촛불과 별을 이어준다. 하나의 이미지가 가진 마법으로 더 큰 것의 아름다움이 더 작은 것 안에도 있음을 보여준다. 문학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온갖 사물들을 자기 초점 안에 불러 모으는 데에서 멈추지 않는다. 문학은 어디에서나 원인과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도덕적 지혜를 각인시킨다. 문학은 2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한다.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사랑스러움을 드러냄으로써 위로하고, 또 우리의 운명이 우리만의 운명이 아니라 모두의 운명임을 증명함으로써 위로한다. 문학은 발견자가 내지르는 가장 높은 외침이다. 한 번의 몸짓 안에서 공감을 건네고 동시에 공감을 요청한다. 셰익스피어 극의 줄거리 출처를 다루는 대학 공개 강연에 참석하거나 조지 세인츠버리가 영시 운율의 기원을 연구한 책을 읽거나 루소가 악한 사람이었다는 주장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증거를 저울질하다 보면 문학이 정말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어버리기 쉽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일러줄 필요가 있다. 문학은 하나부터 10까지 삶의 수단이다. 문학 취향을 기르는 일은 이 삶의 수단을 가장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강렬하게 느끼기보다 겨울잠을 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문학을 피하는 편이 현명하다. 훌륭한 시의 가장 빛나는 구절을 빌려 말하자면 그들은 차라리 둘러앉아 블랙베리나 먹는 편이 낫다. 신으로 불타오르는 평범한 덤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심기를 어지럽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